한국이 이미 G7 수준이라고? 그건 불가능해. 2024년 이탈리아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든 그 한 장의 데이터. 1953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70년 만에 경제 선진국 대열에 섰다는 사실은 30년 경력 경제학자에게조차 믿기 어려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압축 성장의 기록 뒤에는 교육과 기술의 모든 것을 걸고 밤낮 없이 달려온 한 나라의 치열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왜 G7 정상회담 모든 의제에 한국이 등장했을까요? 그리고 서구학계는 왜 70년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을까요? 편견에 갇혀있던 캐나다 교수가 우연히 마주한 진실, 그리고 그가 전 세계에 증명해낸 한국 경제의 실체. 한국인 교수와 함께 2년간 파헤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6년 2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국제경제학과의 커다란 강의실에 약 300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의실 천장에는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고 무대 중앙의 대형 화면에는 왜 한국이 G7에 합류해야 하는가? 라는 한글 제목이 영어와 함께 번갈아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경제학 교수들과 대학원생들, 그리고 캐나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까지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앞둔 55세의 백인 남성 교수 데이비드 톰슨은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두껍게 묶인 논문 파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국제경제학을 연구해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무대 옆 귀빈석에 앉아있던 38세의 한국인 박지훈 교수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톰슨 교수님, 괜찮으세요? 데이비드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네, 지훈. 자네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학부장인 60대 초반의 로버트 윌슨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강연을 소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자인 데이비드 톰슨 교수님은 우리 토론토 대학교에서 30년 넘게 국제경제학을 연구해 오셨습니다. 2024년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 캐나다 정부 경제자문위원으로 참석하셨을 때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문화까지 모든 의제에서 계속 언급되는 모습을 목격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교수님은 왜 한국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품으셨고 2년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오늘 발표하시게 된 논문을 완성하셨습니다. 논문 제목은 왜 한국이 G7 수준에 합류해야 하는가? 경제와 지정학적 분석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 CNN, 영국 BBC,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세계 유수 언론에 보도되었고 우리 캐나다 정부도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논문 파일을 연단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G7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이 7나라가 세계 경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이탈리아 G7 정상회담장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회의 테이블에서 한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회의에서는 삼성전자가, 배터리 회의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조선 회의에서는 한국조선소들이, 자동차 회의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심지어 문화 의제에서는 방탄소년단과 한국 드라마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세계 경제의 절반밖에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G7 수준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다만 우리 서구학자들이 편견 때문에 이를 놓쳤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편견을 깨고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2024년 6월 이탈리아 회의장으로 돌아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2024년 6월의 회의 장면이 떠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6월,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주의 고급 리조트에서 지칠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회의장 건물은 웅장했고 회의실 내부는 각국 정상과 참모, 경제자문위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캐나다 대표단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데이비드 톰슨 교수는 회의실 뒷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회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지칠 경제를 연구해온 베테랑 학자답게 매년 이 회의에 참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발언권을 얻어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성, 한국. 그는 그동안 반도체 하면 미국의 인텔이나 대만의 TSMC만 떠올렸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두 번째 의제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확대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발언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는 전기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시장의 30%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 없이는 유럽 전기차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한국이 또 나왔습니다. 그는 노트에 한국 배터리 30%라고 재빨리 적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해운 및 조선 산업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다소 씁쓸한 표정으로 발언했습니다. 2023년 세계 조선 수주량에서 한국은 45%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초대형 선박과 LNG, 운반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 조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에 밀려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노트에 한국 조선 1위, 45%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네 번째 의제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2023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순위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한국 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노트에 또 한국 자동차 3위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제는 글로벌 문화 산업이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한국 문화 콘텐츠가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장악했습니다. 문화산업도 이제 경제전쟁의 일부입니다.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데이비드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에 한국 문화산업 세계 1위급이라고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데이비드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노트에는 한국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뭘 공부한 거지?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왜 나는 이걸 몰랐을까? 그날 저녁 데이비드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지중해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한국 경제 순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결과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GDP 세계 10위, 1인당 GDP 35,000달러. 이탈리아보다 높네. 데이비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칠 회원국인 이탈리아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높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자동차 생산량 세계 5위, 철강 생산량 세계 6위 숫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정말 경제학자가 맞나? 이걸 왜 몰랐지? 그는 다시 검색창에 한국연구개발투자를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연구개발투자 비율 GDP 대비 4.8%, OECD 국가 중 1위.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는 1.7%, 미국은 3.5%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거의 2배 가까이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GDP의 거의 5%를 연구개발에 쓴다고. 데이비드는 다음으로 한국 오지 기술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오지 상용화 2019년 오지 보급률 세계 1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캐나다는 아직도 오지 보급이 더딘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랐나? 그는 계속 검색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투자 급증, 바이오 산업 세계 5위권, 우주 산업 진입 누리호 발사. 성공. 데이비드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국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3시간 동안 검색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늘 회의에서 들었던 한국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회의장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젊은 동양인 남성이 앉았습니다. 그는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온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번 지칠회의에 옵저버로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데이비드 톰슨입니다. 마침 잘 만났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지훈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데이비드는 어제부터 품고 있던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GDP 세계 10위인가요? 반도체와 조선에서 세계 1위라는 게 사실인가요? 연구개발 투자가 GDP의 5% 가까이 된다는 게 맞나요? 박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GDP는 약 3만 5천 달러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세계 1위, 조선 수주량도 세계 1위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데이비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칠만 연구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놓쳤어요. 박지훈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구학계 대부분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압축 성장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박지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데이비드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7월 데이비드는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회의에서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박지훈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 교수님, 한국 경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틀 후 박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메일에는 방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통계청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백서,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연차 보고서까지 총 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책상 앞에 앉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한국 반도체 산업 현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202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42%, SK하이닉스 28%, 합계 70%. 데이비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두 회사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의 독점 수준인데? 두 번째 자료는 한국 배터리 산업 보고서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2023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4%로 2위, 삼성 SDI 6%로 5위, SK온 5%로 6위, 한국 3사 합계 25% 데이비드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4대 중 1대가 한국 배터리를 쓰는 거네. 세 번째 자료는 한국 조선 산업 동향이었습니다. 2023년 세계 조선 수주량, 한국 현대중공업 그룹 18%, 삼성중공업 12%, 한화오션 10%, 기타 한국 조선소 포함. 총 45%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계 선박의 절반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네 번째 자료는 한국 자동차 산업 현황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2023년 세계 판매량 730만 대로 세계 3위, 전기차 판매 60만 대로 세계 4위, 수소차 기술 세계 1위 데이비드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세계 3위, 수소차 1위. 다섯 번째 자료는 한국 문화산업 수출 통계였습니다. 2023년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액 135억 달러, 전년 대비 15% 증가, K-팝 음반 수출 세계 1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시청시간 전 세계 2위 데이비드는 감탄했습니다. 문화까지 수출하는구나. 데이비드는 3주 동안 자료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칠 수준이야. 아니, 어떤 면에서는 지치를 넘어섰어. 7월 말, 데이비드는 박지훈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지훈 교수님, 자료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같이 논문을 쓰면 어떨까요? 제목은 왜 한국이 지칠 수준에 합류해야 하는가입니다. 제가 서구학계의 시각을 쓰고 교수님이 한국 경제 데이터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날 박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영광입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논문이 세상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함께 편견을 깨봅시다. 8월 첫째 주 데이비드와 박지훈은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지훈은 서울에서, 데이비드는 토론토에서 매주 2번씩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논문 구조를 짰습니다. 1부는 지칠의 역사와 한계, 2부는 한국 경제의 현황, 3부는 한국이 지칠 수준인 이유, 4부는 한국을 포함해야 하는 정책 제안. 데이비드는 흥분했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 경제학계를 뒤흔들 거야. 박지훈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논문은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듯 화면 속에서 주먹을 맞댔습니다.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데이비드와 박지훈은 매주 2번씩 화상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시차 때문에 데이비드는 새벽 5시에, 박지훈은 저녁 7시에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박지훈은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정리하고 데이비드는 지칠 국가들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8월 둘째 주 박지훈이 첫 번째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국내 총생산 규모는 1조 7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였고 캐나다 2조 1천억 달러보다는 작지만 이탈리아 2조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료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와 거의 같은 경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국이 5천만 명, 이탈리아가 6천만 명이니까 1인당으로 따지면 한국이 더 높을 수도 있었습니다. 8월 셋째 주 박지훈이 두 번째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국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만 5천 달러였고 이탈리아는 3만 3천 달러, 캐나다는 5만 2천 달러, 프랑스는 4만 2천 달러, 영국은 4만 6천 달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넘어섰고 프랑스나 영국과의 격차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9월 첫째 주 데이비드는 산업별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산업부터 정리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5,500억 달러였고 삼성전자 점유율은 20%로 1,10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10%로 550억 달러, 한국 합계는 1,650억 달러로 30%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의 3분의 1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9월 둘째 주 박지훈이 배터리 산업 자료를 보냈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650억 달러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91억 달러로 14%, 삼성 SDI는 39억 달러로 6%, SK온은 33억 달러로 5%, 한국 합계는 163억 달러로 25%를 차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배터리 시장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두 사람은 조선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박지훈이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세계 조선 수주량은 5,500만 표준 화물선 한산톤이었고 한국은 2,500만 톤으로 45%, 중국은 2,000만 톤으로 36%, 일본은 800만 톤으로 15%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위였고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10월 둘째 주 두 사람은 자동차 산업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8,900만 대였고 도요타는 1,120만 대로 1위, 폭스바겐 그룹은 920만 대로 2위, 현대자동차 그룹은 730만 대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웃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3위였고 전기차와 수소차 기술에서는 더 앞서 있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두 사람은 연구개발 투자를 비교했습니다. 박지훈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국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5.6%이지만 경제 규모가 작았고 미국은 3.5%, 독일은 3.1%, 일본은 3.3%, 프랑스는 2.2%였습니다. 데이비드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거의 5%를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였습니다. 11월 둘째 주 두 사람은 문화산업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수출은 135억 달러였고 K-팝 음반 수출은 세계 1위,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시청 시간은 아시아 1위, 전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화까지 수출하는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미국, 영국 정도였고 한국이 세 번째였습니다. 12월 첫째 주 두 사람은 마침내 논문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총 80페이지, 표와 그래프 40개, 참고문헌 150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화상회의에서 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교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 논문은 세계를 바꿀 겁니다. 박지훈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덕분에 한국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두 사람은 논문을 국제경제학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왜 한국이 지칠 수준에 합류해야 하는가, 경제와 지정학적 분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2025년 1월 10일, 데이비드의 이메일함에 국제경제학회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논문이 2025년 3월 국제경제학회 연례 학술대회 주제 발표로 선정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교수님, 우리 논문이 받아들여졌어요. 3월 워싱턴 학술대회에서 발표합니다. 박지훈도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드디어 세상에 한국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왔네요. 두 사람은 곧바로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80페이지 논문을 45분 발표용으로 압축하고 핵심 데이터를 그래프로 정리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발표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발표문을 읽었고 박지훈은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서구학자들이 가장 의심할 부분은 한국의 지속 가능성일 겁니다. 인구 감소, 북한 리스크, 중국 의존도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답변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3월 15일, 데이비드와 박지훈은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고 전 세계 60개국에서 온 경제학자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호텔방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박지훈이 옆에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3월 16일 오후 2시, 데이비드의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대형홀에 약 500명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칠은 정말 세계 경제의 전부일까요? 저는 30년 동안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이탈리아 지칠 정상회담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의제에서 한국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는 화면에 첫 번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이것은 2023년 한국과 지칠 국가들의 1인당 국내 총생산 비교입니다. 한국은 35,000달러로 이탈리아 3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프랑스 42,000달러, 영국 46,000달러와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산업별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30%, 조선 45%, 배터리 25%,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칠 회원국 중 일본을 제외하면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 투자 비율입니다.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입니다. 미국 3.5%, 독일 3.1%, 일본 3.3%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은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압축 성장 곡선입니다. 1953년 전쟁 직후 1인당 국내 총생산 67달러였던 나라가 70년 만에 35,000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입니다. 데이비드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칠 수준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지칠은 이제 지칠 10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을 공식 파트너로 초대해야 합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 세 사람, 곧 홀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지훈도 객석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세계경제학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워싱턴 학술대회 이후 데이비드와 박지훈의 논문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4월 첫째 주 미국 CNN 경제뉴스에서 이 논문을 다뤘습니다. 캐나다 경제학자, 한국이 지칠 수준이라고 주장. 30년간 지칠만 연구한 학자가 편견을 깨달아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는 데이비드의 발표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되었습니다. 4월 둘째 주 영국 BBC도 이 논문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이미 지칠 수준 경제력 보유. 1인당 국내 총생산 이탈리아 추월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 기자는 런던 거리에서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영국 남성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몰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은요. 삼성 스마트폰은 쓰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이 정도일 줄은 생각 못했어요. 4월 셋째 주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 기사로 다뤘습니다. 지칠의 새로운 파트너, 한국이 온다. 서구학계, 70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데이비드 톰슨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지칠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었습니다. 서구학계의 편견이 진실을 가렸을 뿐입니다. 5월 첫째 주 캐나다 정부 외교부에서 데이비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교수님, 정부가 교수님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논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5월 둘째 주 독일 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원자력, 우주산업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비밀, 연구개발투자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국내 총생산의 5%를 미래에 투자하는 나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의 연구소를 취재했습니다. 한 미국 경제학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제조업 강국이 아닙니다. 기술혁신 강국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데이비드와 박지훈의 논문은 전 세계 50개 이상의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중국 인민일보, 인도 타임스, 호주 시드니 모닝헤럴드까지 모두 이 논문을 다뤘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일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 응하느라 바빴습니다. 8월 첫째 주 국제경제학회에서 데이비드와 박지훈에게 올해의 논문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학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논문은 세계 경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꿨습니다. 지칠 중심의 편견을 깨고 새로운 경제 질서를 제안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데이비드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옥스퍼드 대강당에서 600명 앞에서 강연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닙니다. 한국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70년 동안 교육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10월 첫째 주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서도 데이비드를 초청했습니다. 11월에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12월에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강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전 세계를 돌며 한국을 알렸습니다. 12월 둘째 주 한국 정부에서 데이비드와 박지훈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2025년 12월 서울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데이비드는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교수님, 드디어 한국에 갑니다. 설렙니다. 박지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을 서울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 데이비드와 박지훈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대강당 밖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000석 규모의 강당이었지만 신청자가 3,000명을 넘어 추첨으로 입장권을 나눠줘야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훈 교수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오후 2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당은 만석이었고 복도와 계단까지 사람들이 서서 들을 정도였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한국은 이미 지칠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캐나다 경제학자 데이비드 톰슨 교수 특별 강연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귀빈석에는 한국 경제부총리와 주요 대학 총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세계에 한국 경제의 진실을 알린 데이비드 톰슨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0년간 지칠만 연구하시다가 2024년 한국을 발견하시고 편견을 깨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무대에 올라 먼저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청중석에서 웃음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이었고 통역사가 한국어로 동시 통역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경제학자로 살면서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칠만이 세계 경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이탈리아 지칠 정상회담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회의 테이블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심지어 문화까지 말입니다. 데이비드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미 지칠 수준입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35,000달러로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0%, 조선 45%, 배터리 25%, 자동차 판매량 세계 3위입니다.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 총생산 대비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입니다. 데이비드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70년 후인 2024년 한국은 3만 5천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구학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지칠은 이제 G70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10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데이비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경제부총리가 무대로 올라와 데이비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연 후 데이비드는 경제부총리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가 모두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의 논문이 외교 관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2026년 1월 15일 캐나다 외교부 산하정책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지칠 협력 참여 필요성이 공식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1월 20일 독일 경제정책연구원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1월 25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도 같은 입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월 1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도 한국의 지칠 협력 참여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2월 5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도 유사한 제안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2월 10일 CNN이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주요 7개국 연구기관들이 지칠 협력 참여 필요성 제기. 세계 경제의 질서 변화 신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데이비드는 토론토 연구실에서 박지훈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 교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훈도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톰슨 교수님, 교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교수님이 편견을 깨주셨습니다.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논문을 쓰죠. 제목은 지치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 질서는 어떨까요? 박지훈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계속 진실을 알려나갑시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데이비드의 연구실 창밖으로 토론토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울의 밤 풍경이 겹쳐지며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편견을 깬 한 학자와 자부심을 되찾은 한 나라의 이야기. 그것이 세상을 바꾼 2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